1989년 경북 안동의 한 시골 마을. 찢어진 슬레이트 지붕 아래 새벽 4시. 거센 겨울바람에 낡은 창문이 덜컥거린다. 김정순 28세는 이불 속에서 잠든 아들 4살 민호를 바라보며 허리를 동그랗게 만다. 아이 손에는 고사리 같은 멍자국이 선명하다. 전날 마을 애들한테 얻어맞고 돌아온 모습이 계속 맴돈다. 아빠가 없다고 이렇게도 당하고 살아야 하냐. 정순의 입술이 떨린다. 바늘 하나라도 더 꿰매야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꺼낸 딱딱한 찰밥 한 덩이를 꺼낸다. 일어나봐. 우리 민호, 엄마랑 떡장사 가야지. 잠결에 눈을 비비는 아이에게 정수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인다. 엄마가 번 돈으로 이번엔 시장서 오락기 해보자. 그거 좋아했잖아. 아이는 말이 없다. 어젯밤 열이 올라 아직도 볼이 불그스름하다. 정수는 민호를 품에 안고 터덜터덜 읍내 장터로 향한다. 새벽장엔 추위에 덜덜 떠는 사람들, 콧물 흘리는 아이들, 그리고 종이박스에서 몸을 덮고 자는 노인들로 가득했다. 정수는 판자 위에 직접 만든 찰떡을 올린다. 어머님들, 여기 떡이요. 손수 만든 찰떡이에요. 한 번만 드셔보셔요. 하지만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간다. 한 노파는 멀리서 그녀를 흘겨보더니 속삭인다. 저 여자 남편은 도박으로 감옥 간 그 여자 아냐? 다른 안악이 웃음을 터뜨린다. 그래서 애 혼자 키운대. 거참 팔자도 더럽다. 그 말을 들은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찰떡을 다시 정리하며 애써 웃는다. 민호가 엄마 옆에서 묵묵히 쪼그려 앉아 입술을 깨문다. 그 모습에 정수는 말없이 아이를 감싸 안는다. 우리 민호는 나중에 훌륭하게 자라서 엄마 없이도 잘 살아갈 거야. 그치? 아이의 눈에는 대답 대신 커다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지폐 몇 장을 세어본다. 겨우 3,500원. 그것도 1,000원짜리 3장과 동전. 이 돈으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닫고는 누더기 외투를 걸친다. 밤에 폐지라도 주워야겠다. 골목 어귀에서 담배 피우던 남자들이 정순을 보며 낄낄댄다. 야, 저 여자 요새 폐지 줍는다며. 여편네 하나 제대로 못 거느리면 저 꼴 나는 거지. 정수는 눈을 질끈 감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수는 부엌 바닥에 노인 쪽지를 발견한다. 세입자님, 다음 달까지 월세 안 내시면 방 비워주셔야 합니다. 정수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다. 그리고 민호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며 중얼거린다. 내가 아무리 날 모른 척하고 나중에 날 밀쳐내도 괜찮아. 엄만 괜찮아. 그저 너만 성공하면 돼. 엄마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정수는 아이 머리맡에 바느질로 만든 조그만 인형을 놓는다. 이건 내가 나중에 커서도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않게 하려고 만든 거야.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한다. 내 아들, 언젠가 날 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절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순간 모성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수는 몰랐다. 30년 뒤 그 불꽃이 잿더미가 되어 자신을 삼켜버릴 줄은. 1996년 민호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낡은 교복 위로 싼티 나는 점퍼 하나를 걸치고 교문을 들어서면 친구들의 시선이 늘 따라왔다. 야, 걔 엄마 시장에서 떡 파는 아줌마잖아. 맨날 손에 찰떡 잔뜩 묻히고 와서 애들한테 간식 준다더라. 진짜 쪽팔려? 나였으면 그냥 집 나온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꾹 다문 입술로 바닥만 바라볼 뿐. 정수는 그런 아들을 위해 오늘도 도시락에 남은 찰떡과 김치를 챙겨 넣는다. 비닐봉투에 쌓여 있는 그 도시락을 볼 때마다 민호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다.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지? 왜 우리 엄만 저렇게 살아? 됐어요. 앞으로 학교에 오지 마세요. 서울만 벗어나면 그리움도 미련도 사라질까. 어느 날 학교 앞 정수는 아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 뛰어왔다. 민호야, 도시락 두고 갔더라. 이거 먹고 힘내 아들. 하지만 그 순간 민호는 친구들과 마주쳤고, 야, 쟤 엄마 아냐? 진짜 왔네. 도시락 배달. 서비스냐? 친구들의 조롱에 얼굴이 새빨개진 민호는 정순의 손을 탁 쳤다. 순간 정순의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지며 김치 국물이 흘러내렸다. 정순은 짧게 몸을 움찔한 뒤 굳어버린 손으로 도시락을 주워 담으며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그래도 배는 채워야지. 공부 잘하려면 밥은 먹어야 하니까. 그녀의 손에 선 떨림이 느껴졌고 등 뒤에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찰떡을 쪘다. 엄마가 잘못했네. 민호를 불편하게 한 거네. 다음부턴 몰래 놔두고 가야겠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호 방 앞에 떡을 올려놓고 그 앞에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너무 눈에 띄면 안 되겠지. 그치? 민호는 그 떡을 보며 혀를 찼다. 이제 좀 그만해줬으면. 그는 밤마다 책상 서랍 깊숙이 감춰둔 입시 학원 전단지를 펼쳐본다. 그리고 어느 날 민호는 장학생으로 서울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하게 된다. 정수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손으로 합격증을 덜덜 떨며 꺼내 읽는다. 서울 간대요. 서울. 우리 민호가 이제 진짜 서울 사람이래요. 그녀는 엉엉 울며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울 아들 서울 명문고 붙었어요. 이제 사람 대접받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서울 가면 엄마 버리는 거지 뭐. 다 그래. 지금만 좋지. 그 말에 정수는 순간적으로 굳는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우리 민호는 안 그래요. 걔는 절대 안 그래요. 며칠 뒤 서울로 떠나는 날. 민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다. 정수는 가방에 몰래 싸놓은 떡과 손편지를 보여주며 울먹였다. 이건 힘들 때 먹으라고. 그리고 이건 됐어요. 안 가져가요. 서울 가서 떡 먹고 다니면 웃음거리 돼요. 그 말에 정수는 그 자리에 멈췄다. 민호야, 너 엄마가 창피하니? 민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정순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엄만 괜찮아. 창피해도 괜찮아.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니까. 기차역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그날 밤, 정수는 민호의 방에 남겨진 인형을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내 아들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순간부터 민호는 정순이라는 이름을 서서히 지우기 시작했다는 걸. 2005년 봄, 서울의 번듯한 대학교 졸업식. 검정 학사모를 쓴 민호는 여느 동기들처럼 가족과 사진을 찍었다. 그의 옆엔 또렷한 이목구비의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친구 윤정이 서 있었다. 윤정의 아버지는 대기업 부장, 어머니는 미술학원 원장,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세계의 사람들. 민호는 그날 어머니 정순에게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 떡장수 엄마? 안 돼. 서울 오면 냄새 날 거야. 보기만 해도 티나.
그는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있었다. 엄마를 멀리하는 건 날 위한 거야. 나 이제 새 인생 시작하잖아. 정수는 졸업식 소식을 라디오에서 들었다. 오늘 서울대학교 졸업식 달력을 바라보던 그녀가 나지막히 혼잣말을 흘렸다. 오늘이네. 민호 졸업하는 날이네. 빨간 펜으로 날짜를 동그라미 친 그녀는 가방에 손수 지은 떡과 속이 꽉 찬 김밥을 싸서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졸업식장 밖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던 정수은 1시간, 2시간 민호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수위에게 물어보니 민호는 이미 이른 시간에 나가버렸다는 거였다. 그녀는 허탈하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떨어진 꽃잎이 발끝에 붙는다. 그녀는 그 꽃잎을 떼지 않았다. 이것도 내 몫인갑다. 그날 밤 민호는 윤정과 윤정의 부모님이 마련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 민호 씨, 이제 대학도 졸업했으니 우리 윤정이랑 결혼 얘기 좀 진지하게 해보는 게 어때요? 민호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저희 어머니 지방에 계세요. 그런데 조금 사정이 있어서. 사정.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윤정 부모는 표정을 풀었다. 그래요? 아이고 안타깝네. 근데 그럼 더 좋지 뭐. 양가 간섭도 없고. 민호는 웃었다. 네, 저 혼자입니다. 그 순간 정수는 그와 멀지 않은 고시원방에서 그가 대학 생활 내내 보내주던 짧은 문자 한 줄을 반복해 읽고 있었다. 잘 있어요.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녀는 그 문자를 액자로 만들어 방에 걸어두었다. 몇 달 후 민호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정수는 축하 전화를 걸었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정수는 번호가 바뀌었다는 걸 그때 알았다. 아이고 민호가 바빴구먼. 연락도 못하고. 정수는 서울까지 다시 찾아갔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 앞에서 몇 시간을 서 있다가 경비 아저씨에게 쫓겨나듯 끌려 나왔다. 여기 사람 이름 알면 다 만나게 해줘야 합니까?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종이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건넸다. 이거 전해주세요. 민호 엄마입니다. 하지만 그 메모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고 민호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며칠 뒤 윤정과의 상견례 자리. 윤정 어머니는 명확히 말했다. 민호 씨, 우리 딸은 귀하게 자란 아이라서 나중에 시댁 문제로 상처받는 일 없어야 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같은 분 안 계세요. 그 순간 정수는 시장 골목 안에서 민호의 이름이 새겨진 청첩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민호 결혼한대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몰랐어요. 초대장도 못 받았네요.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상자 속에서 곱게 접어둔 한복을 꺼냈다. 빨간 저고리, 남색 치마. 그녀는 거울을 보며 묻는다. 한복 입은 모습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건 아니겠지. 결국 그녀는 식장 근처까지 갔지만 입구에서 경호원에게 가로막혔다. 신랑 측 어머니요? 명단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의 엄마라니까요. 내가 키웠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녀는 차마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돌아섰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축가 소리, 플랫이 터지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찢어밟히듯 파고들었다. 그날 밤 정수는 떡을 만들다 말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엄마는 없는 사람 취급이네. 그녀의 눈에선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이제 눈물조차 말라버린 사람처럼. 2010년 서울 강남. 민호는 이미 중견 건설사의 전략기획팀 부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명함엔 금박이 번쩍였고 사무실은 도심을 내려다보는 고층 빌딩에 있었다. 윤정은 전시기획사 대표가 되어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고 있었다. 둘은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 샴페인 잔이 오가고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오는 그 자리. 민호는 윤정과 나란히 서서 말했다. 이런 자리에 서기까지 오래 걸렸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당신 진짜 가족 없어. 외삼촌, 고모, 아무도. 민호는 가볍게 웃었다. 없어. 나 혼자야. 나는 혼자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 말에 윤정은 만족스러운 듯 그의 팔짱을 더 꼭 꼈다. 그런데 그날 밤 민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이 번호가 박민호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혹시 시장 앞 떡집 아시나요? 떡집이요. 그 떡집 어르신이 쓰러지셔서요. 병원에 연락처로 남긴 게 이 번호뿐이라서요. 순간 민호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지금 뭐라고요? 서울병원 응급실입니다. 서둘러 와주세요. 민호는 망설이다가 겨우 병원으로 향했다. 하얀 응급실 침대에 누운 정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코에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마디마디 굳어 있었지만 민호는 그 손을 쉽게 잡지 못했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세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봤다. 이분 가족분 없으신가요? 저기 저희 어머니십니다. 간호사가 안도하듯 말했다. 다행이네요. 혼자 떡 납품하다가 쓰러지셨다는데 당 떨어져서 실신하신 거래요. 그런데 왜 연락처에 제 번호가? 간호사는 말없이 민호에게 작은 수첩을 내밀었다. 거기엔 우리 민호, 서울 전화번호, 바꾼 번호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 번호가 지금의 민호 번호였다. 민호는 수첩을 닫으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정순이 눈을 떴다.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맞지? 엄마가 보고 싶었어. 민호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손에는 명품 시계, 수트 안에는 2억짜리 연봉 계약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무엇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 여기 간병인 부르세요. 저는 바쁩니다. 정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왜 그래? 민호야 나야. 엄만디. 민호는 문을 열며 중얼거렸다. 제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정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팔을 뻗었지만 민호는 뒤도 안 돌아봤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는 머릿속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이건 체면의 문제야. 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그분 이미 나랑은 다른 세계 사람이야. 며칠 뒤 정수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떡반죽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만든 떡만큼 쫀득하게라도 붙어 있으라 했건만 그놈이 내 손도 놓아버렸네. 그녀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쳐다보며 그 손으로 민호를 업고 씻기고 떡을 만들어 등록금을 마련하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 손가락은 이제 민호의 이름 하나 적지 못할 만큼 굳어 있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소문이 돌았다. 정순 씨 아들 서울에서 잘 나간다더니 병원에서 모른 척하고 갔대. 그 엄마가 떡 팔아서 대학까지 보냈다며요. 너무한 거 아니요? 정수는 그 말에 그저 웃기만 했다. 잘 컸다. 그 정도면 잘 큰 거요. 그녀는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민호의 초등학교 시절 그림과 편지,
엄마 사랑해요라 쓰인 색종이 목걸이 하나가 고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목에 그것을 걸어본다. 다시 엄마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니, 민호야. 하지만 그 소원은 이젠 어디서도 닿지 않았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정수는 떡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우연히 시장 입구에 붙은 플래카드를 봤다. 박민호 팀장 결혼식. 일시 10월 17일. 장소 웨딩 무체르놀. 빨간색 굵은 글씨가 눈에 쏙 들어왔다. 그 옆에는 커다란 사진. 민호였다. 턱시도 입고 젊은 여인과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정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결혼을 했다고 한마디 말도 없이 하객 하나 없이 줄에도 생략한 채 조용히 치러졌다. 정수는 사진 속 민호를 몇 분간 바라보다가 떡상자를 안고 비를 맞으며 걸었다. 그게 그렇게 창피했냐, 엄마라는 게. 그렇게 싫었냐, 민호야. 며칠 후, 떡 주문이 들어와 배달을 갔다. 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긴 생머리, 명품 원피스, 반짝이는 네일. 정수는 순간 말을 잊었다. 떡 시키셨어요? 여자는 떡을 받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정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니라니요. 아, 제가 민호 씨 아내예요. 민호가 시킨 떡이라서 결혼식 때 드셨던 떡이라며 꼭 그 집에서 주문하라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숨이 턱 막혔다. 결혼 축하해요. 겨우 말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떡 도착했어. 그 순간 민호가 현관문으로 나왔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정수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민호는 아내를 밀치듯 안으로 들이며 말했다. 배달 끝났으면 가보시죠. 여기 출입문 제한 있으니까. 이노야, 여기선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제 아내도 있는데. 며느리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자기 이분 누구야?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예전 단골 가게 아주머니야. 가끔 좀 지나치셔서 그래. 그 말을 들은 정수는 떡 상자를 바닥에 놓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단골 가게 아주머니?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어릴 때 된장에 비벼서 먹이던 밥은 굶어도 손으로 떡 반죽해가며 대학 보낸 사람 바로 나예요. 민호는 그 말을 듣자 화를 억눌렀다. 그만하세요.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나 초대 안 해도 좋아. 축의금 없어도 돼. 그냥 한마디만 듣고 싶었어. 엄마, 나 결혼해요. 그 말 한마디만. 민호는 등을 돌렸다. 경비 불러드릴게요. 며느리는 손을 입에 올리고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라는 이름이 그렇게 무겁고 창피했으면 내가 지울게요. 민호야, 이제 안 부를게. 걱정 마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떡 상자를 들고 돌아섰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라는 이름, 내가 버린 날부터 나는 버린 거야. 그날 밤 정수는 오래된 주소록을 모두 불태웠다. 민호의 이름도 사진도 졸업장도 다 찢어버렸다. 그리고 떡틀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젠 진짜 끝이구나.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엔 아직 남은 한 점의 불씨. 그 불씨는 복수의 씨앗처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결혼 후 세희는 민호의 변화가 마음에 걸렸다.
늘 단정하고 다정하던 민호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는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무슨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곁눈질하며 화면을 가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자기야,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가 오신대. 같이 식사하자. 아, 오늘은 좀 회사 회식 있어서. 회식. 매번 회식이야.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세희는 답답한 마음을 애써 눌렀다. 하지만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며칠 전 문 앞에서 떡을 배달하던 중년 여성. 그 여자의 눈빛이 계속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 된장 비벼 먹여가며 키운 사람. 그 사람의 엄마가 접니다. 세희는 결국 결심했다. 민호가 출근한 사이 서재 서랍을 뒤졌다. 민호는 평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낸 적이 거의 없었다. 세희가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고 물을 때마다 돌아가셨어.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만 말했다. 서랍 깊숙이 오래된 봉투 하나가 나왔다. 먼지가 앉은 하늘색 봉투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신기길 10-3 그리고 받느니 박정순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세희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 이름이 정순이었나? 민호의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건가?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소리와 함께 민호가 문을 열었다. 세희는 봉투를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뭐 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세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야? 당신 엄마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그건 말할 수 없어. 왜 숨겼어? 나 거짓말 듣고 결혼한 거야. 세희야, 제발 그 사람 얘긴 꺼내지 마. 그 사람이 내 엄마잖아. 떡 배달하던 그분, 맞지? 그 앞에서 날 속였다고.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맞아, 우리 엄마야. 난 그 사람 자식이고 싶지 않아. 왜 그렇게까지? 어릴 때 버림받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 구실 못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 하루도 맨 정신으로 산 적 없었어. 공장에서 돈 떼이자 술집 전전하고 손님들한테 웃어주던 얼굴 내가 다 봤어. 그 사람한테 난 자식이 아니라 짐이었어. 세희는 말을 잊지 못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혼자 고등학교 다니고 알바 뛰며 등록금 냈어. 그 사람은 늘 말했지. 네가 있어서 내가 못 간다고. 난 그런 엄마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 지금 내가 쌓은 자리 다 무너질까봐 무서웠어. 세희는 묵묵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하지만 속은 뒤집혔다. 그럼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그때 울던 게 다 쇼였어. 자기 체면 지키려고 한 거야. 한 사람 인생을 그렇게 짓밟아도 돼. 민호는 일어나 문을 나섰다. 난 그냥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뿐이야. 문이 닫히고 세희는 봉투를 다시 쥐었다. 그 속엔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민호야, 이 엄마는 괜찮다. 너만 잘 지내면 돼. 너만 좋은 세상에서 살면 된다. 하지만 언젠간 너도 엄마가 자식한테 무릎 꿇는 마음 알게 될 거다. 세희는 편지를 읽다 결국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어두운 과거, 그리고 버림받은 엄마. 그녀의 마음 속엔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동정일까, 연민일까 아니면 분노일까. 그리고 그날 밤 세희는 차를 몰고 경북 포항으로 향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가 정말 민호가 말한 대로의 사람이 맞는지. 포항에 도착한 세희는 주소를 손에 쥐고 골목을 헤맸다. 햇빛이 무겁게 내려앉은 오후, 신기길 끝자락의 허름한 판잣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앉아있는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너 세희 맞지? 세희는 깜짝 놀라 멈춰섰다. 노인의 눈동자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세희를 알고 있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너는 사진으로만 봤지만 금방 알겠더라. 우리 민호가 데리고 온다고 했던 여자. 세희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여자가 정말 민호의 엄마. 허름한 담요 위에 앉아 때가 낀 손톱을 내보인 채로 떡을 빚고 있는 모습은 그녀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라는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다. 정수는 손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올래? 내가 차라도 한 잔 줄게. 그 애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내가 너 보러 온 거. 세희는 망설이다가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작은 집, 벽 한편엔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태권도 도복을 입은 사진, 졸업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울고 있는 사진. 민호는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그 애는 몰라. 그 사진들 다 내가 몰래 찍은 거야. 어릴 땐 날 좋아했지. 학교 끝나면 내게 달려와 안겼고, 근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애는 날 외면하기 시작했어. 세희는 조심스레 물었다. 민호가 어머니가 술에 취해 손님 상대했다고 했어요. 정수는 손을 떨었다. 컵이 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랬어. 맞아. 하지만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 자체에 쫓기고 집도 뺏기고 민호 밥은 먹여야 하니까 몸이든 뭐든 팔아야 했어. 그게 그렇게 나쁜 엄마야?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세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수는 계속 말했다. 민호가 중학교 때 한 번 교복을 못 사줬어. 그날 그 애가 내 앞에서 교복 없이 학교 간다고 소리 지르며 뛰쳐나갔지. 그때부터였어. 내 아들인데도 날 쳐다보지 않았어. 돈 벌면 쌓아놓고 한 푼도 내게 주지 않더라. 그 애가 성공할수록 나는 더 창피한 사람이 됐고. 세희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민호는 분명 말했었다. 그 여자는 사람 구실도 못했어. 하지만 눈앞에 이 여자는 절망 끝에서도 아들을 위해 떡을 빚고 편지를 쓰며 살아온 누군가였다. 세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떡을 배달하면서까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돌렸다. 민호가 가남이래. 뭐라고요? 촉이라고는 하지만 상태가 심상치 않대. 그 애 병원도 혼자 다닌다더라. 병원비도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내가 낳은 자식인데 병 들어가는 걸 눈뜨고 볼 수 없었어. 그래서 널 찾아간 거야. 혹시 너라도 민호 곁에 있어줄 수 있을까 해서. 세희는 숨이 막혔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희와의 밤에도 웃으며 손을 잡을 때도 그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정수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엔 병원 영수증, 간 수치 검사표, 그리고 녹음기 하나가 있었다. 이건 뭔가요? 민호 아버지 죽던 날 밤의 기록이야.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눌렀다. 거기엔 젊은 남자의 비명소리,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엄마, 아버지 죽어. 뭐 하는 거야? 제발 민호야, 문 열지 마.
엄마가 다 처리할 거니까.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세희는 숨을 삼켰다. 민호의 어린 시절에 감춰진 끔찍한 장면. 그날의 진실이 민호를 엄마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지를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조차 민호를 지키려 했던 이 여자의 처절한 사랑도. 녹음기가 조용히 멈추자 방 안은 죽음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내려놓고 정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정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은 내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날이야.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내가 술값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거든. 남편이 나보고 그만두라면서 난리를 피웠지. 싸움이 커졌어. 그날 밤 남편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나는 너무 놀라서 119도 못 부르고 그저 울었지. 그때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 그 애가 소리쳤지. 엄마, 아버지 살려. 난 그때부터 세상이 무너졌어. 세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증오와 오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엄마를 미워했던 것은 단순한 반항이나 냉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 했던 한 엄마의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민호 역시 어린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간암 진단을 받고 나서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그래서 세희야,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내가 민호 곁에 있어줘. 그 애 혼자가 되면 안 돼. 세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이후 세희는 민호를 돌보며 과거의 상처들을 하나씩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민호 역시 엄마의 진심과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배신감과 미움, 후회가 끝없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병원에서 마지막 검사를 받으며 세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희야,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너도 모두 힘들게 했어. 이제 남은 시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세희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가족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반드시 널 지킬게. 그렇게 막장처럼 복잡하고 고통스러웠던 가족의 이야기는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조금씩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가슴 아픈 비밀들이 풀리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떠오르게 했다면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